인천 부평갑 출신 정인섭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모르시면서 고집은 되게 세십니다. 그러니 경제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국가 경쟁력 높이고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더 만들고 국민 부자 만들려는데 우리는 과거 싸움, 이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앞 정권을 비판하고 잡아들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경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우리 경제는 그리스짜리 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총괄 조정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있죠. 그렇죠. 정부조직법상에 기재부 장관이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이상주의적 정책을, 운동권적인 이상주의적 정책이 청와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경제부총리는 그냥 허수아비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가 늘 놀라는 것은 뵙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 분 같이 보이는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네. 부총리님 그 경제정책 조정회의 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경제장관회의가 있고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있고요. 아니, 경제현안 점검회의 하는데 왜 이렇게 정책 혼선이 많이 납니까? 뭐 가상화폐 대책도 그렇고 재건축기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일단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진 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 같은 거 기간 늘리는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그 내구 연한 문제라든지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좀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잘못된 그 전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경제정책 문제정책 중에서 부총리님이 제안해서 채택된 거 있어요? 하나만 대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문회 때부터 그 혁신성장 얘기를 했었고요. 혁신성장에 지금 발표된 것도 지금 10대 건 이상 발표를 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장관들이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충분한 토의와 또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뭐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경제장관들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부총리님 30년 전문 경제관료 했어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이게 전문 경제관료가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상주의적인 좌파 운동권적 경제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가 뭡니까? 뭐예요?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대통령이 일자리 사항판 걸어놓고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과제겠죠. 그런데 제가 황당한 그 기사를 봤어요. 대통령께서 아까 김종석 의원이 총리님께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버리고 장차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 의원님, 그거는 제 생각엔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하신 전체 맥락 중에서 그것만 딱 따니까 이렇게 그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뭐 없잖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같은 회의에서도 또 인근회의에서도 그 일자리가 민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니,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기업이 돈 투자해서 그리고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민간이 아이디어 투자해서 혁신해서 일자리 만들지 정부가 하는 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정부는 투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그 취지로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우리 정 의원님과 똑같이 했고, 다만 그때 맥락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에코봄 세대의 청년들이 지금 작년부터 한 5년 동안 한 39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이 청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자는 뜻을 하시는 그러면 말씀이지. 청년 실업이 지금 9.9%예요. 체감 실업률은 뭐 27%가 잘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7%까지 그럼 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약 20만 개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미스매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로 봐서는 청년 실업이 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 경활인구로 나오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또 고용되는 숫자도 같이 늘고 있는 그런 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일자리는 있죠. 저 외국인들도 다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부가 좋은 일자리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기업들이 투자해야죠. 외국 투자가 들어와야죠.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죠. 그래야 일자리가 되지. 이렇게 다 막아놓고 기업들은 다 죽일 놈 만들어놓고 누가 투자합니까? 청년들 좋은 일자리 안 생겨요. 다 그렇게 알바나 하라고 그러고 최저임금이나 받는 그런 일자리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문이나 기업 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큰 정책 목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이고요. 그 혁신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험 펀드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부총리님, 기업이 일자리의 주체입니다. 보세요. 지금 거제나 통영 같은 데 보세요. 미국의 러스트벨트 보세요. 기업이 죽으면 투자도 소비도 없습니다.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뭐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하고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같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21년째 공장을 안 짓습니까? 그리고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는 100억 불인데 홍콩은 1000억 불이고 싱가포르는 600억 불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할권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특정 기업자가 얘기하는 거는 좀 적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갔던 기업 중에는 지금 금년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2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있었고요. 또 고용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용 계획을 밝힌 것도 있어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같이 좀 봐주신다면. 제가 가슴 아픈 거는요.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98%고 미국은 일자리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옛날에는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는데 이제는 팔 영혼도 없대요. 이 팔 영혼도 없는 이 친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롱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크롱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7년도 올해의 나라로 프랑스를 지적했습니다. 왜? 프랑스가 환골탈태했어요. 독일 하르츠 개혁을 모방해서 노동개혁했죠. 규제개혁했죠.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베르사유에서 마크롱이 뭐랬어요? Choose France.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4조 7천억인가 투자 약속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도요다한테. 그런데 1월 22일 우리는 뭐가 있었냐? 타임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났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참 고맙다고 했어요. 참 낭만적이죠. 낭만적인데, 자, 김동연 부총리, 프랑스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말씀이 치는지 알겠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의 경우를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혁신 성장의 큰 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롭게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부총리 정책적인 말씀이 틀리다는 방점을 게 아니에요. 예,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글로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아니 아베도 2013년 12월에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오라 그러고 미국에 트럼프 미국에 투자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에 투자해? 지금 하는 정책은요 기업들 보고 다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보세요. 탈원전에서 전기세 올리죠. 최저임금 올리죠. 각종 규제 다 있죠. 강성노조 있죠. 법인세 올리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까? 의원님 그런 문제가요 굉장히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의원님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진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충분히 같이 동감을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고쳐야 될 점도 있고요. 대기업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규제 계획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제가 부총리님한테 조르는 건 아니고 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번에 이제 경청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직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들지 말고 반성이나 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적폐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아무리 국민 지지가 높다고 그래도 이렇게 간땡이가 무게 부어서 국민들한테 합니까?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산자부 장관님은 병방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제하라. 아니, 자제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자제합니까? 여권이 안 좀 나가요. 손흥민 보고 잉글리시 프리미어에서 뛰지 말고 K리그에 와서 뛰라. 그럼 뜁니까? 여권을 만들어줘야 뛰지? 안 그래요? 특정 기업의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해외 나가겠다는 게 꼭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여쭤보시고 총리께서도 경제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영업 활동에 대한 또 기업들을 기살리기 위한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할 것 없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과 혁신성장의 축으로서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힘을 못 해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는 그런 실험 어떻게 부총리님, 보십니까? 지난주에 중국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관층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예. 거기 가셨을 때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청 회장이랑 상공회의소 회장이랑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투자 환경은 중국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두 분 회장이 무슨 맥락으로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리적으로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층 가셔서 보신 느낌은 뭐예요? 중강촌을 갔더니 저는 거기서 예고 없이 가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대한 시사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청년 실업 문제 하시는데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의 동질성 문제거든요. 아까 미스매치가 중소기업에서 20만 개 나오는데 동질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점에 뭐라고 할까요? 통일성 때문에 생기는 미스매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1년에 한 800만 명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300만 이상이 창업을 꿈꾼다고 해서 교육 제도라든지 창업으로 관련 동기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국처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조건을 마련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혁신 성장 중에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이고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 자본을 내주고 또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 해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제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부총리님하고 저하고 이게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보상 체계의 잘못된 것을 저는 뭐 보상 개인적으로 체계요? 꼽습니다. 예, 꼽습니다. 보상 체계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보상 체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학생들은 전부 인류대학 가야 되고 또 좋은데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보상 체계를 짜여진 기득권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득권 얘기 잘하셨어요. 네. 기득권 제일 누리는 데가 어디냐면 강성 귀족 노조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 투자 다 막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 이 사람들 때문에 창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많습니다. 왜 자영업자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자영업 합니까? 거기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이거를 만들려면은 노동계 기득권층 이거 깨야 돼요. 이거 민주당 정부가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노동개혁은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IMF, OECD 연료보고서에서 뭐라고 공고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규제개혁해야 되고 국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좋은 일자리 절대 안 생기고 해외 투자 안 들어오고 국내 대기업 투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개혁.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 문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그 안정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의 확보가 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뒤에는 이제 유연성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과 같은 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안전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자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119개국 중에 116이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그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올리는 수준이나 실업급여 기간을 늘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제도로서 그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를 하기에는 안정성 문제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먼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직 훈련,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느 정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유연성과 같이 이렇게 그 사회적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노동개혁 어려워요. 수술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악가진기 바르는 게 하지 마시고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면 경제 다시 할 수 있고 일자리 생깁니다. 젊은 애들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전력 수요가 8,762kW였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8,520kW였어요. 200kW 어제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이거 전력 수요 감축 지시를 기업한테 내렸어요. 그게 이번 겨울에 벌써 8번째예요. 이건 뭡니까? 저희들 대체적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함에 있어서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저희들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올 겨울에 기상 같은 경우에는 81년도 81년 이후에 최혹한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도 날짜를 5일이나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파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됐고 장관님, 예. 국가는 전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피크 타임 때 저희들이 전력 설비를 맞춰 가지고 설비를 구성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공급 정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 그것보다는- 탈원전한다고 원전 11개나 세워놓고 이러면 됩니까? 의원님,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탈원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1기를 스톱한 게 아니라 이 원전에서의 그 공사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그 원전 내부에서의 그 리액터에서의 철판 녹슨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11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 계획 수정하세요. 자, 원전 그 수출하러 가서 외국에 가서 무어사이드 원전 계약하고 오셨죠? 그렇죠?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사인했습니다. 했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네는 왜 원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왜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뭐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만. 당연히 없었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묻는다면. 대체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원전을 지금 짓지 않더라도 수출에 대한 것은 또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다른 나라에서의 질의는 없었고 걱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 위험해서 안 된다는 얘기 안 해요? 본인들이? 저 장관님 그거 안 하셨어요? 국내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안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워낙 밀집 지역이고 저희들이 국토가 작고 그리고 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고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 모범 자본을 내주고 또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 해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부총리님하고 저하고 이게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보상 체계의 잘못된 것을 저는 뭐 보상 개인적으로 체계요? 꼽습니다. 예, 꼽습니다. 보상체계라고 그러셨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보상체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학생들은 전부 인류대학 가야 되고 또 좋은데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보상 체계를 짜여진 기득권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득권 얘기 잘하셨어요. 네. 기득권 제일 누리는 데가 어디냐면 강성 귀족 노조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 투자 다 막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 이 사람들 때문에 창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많습니다. 왜 자영업자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자영업 합니까? 거기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이거를 만들려면은 노동계 기득권층 이거 깨야 돼요. 이거 민주당 정부가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노동개혁은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IMF, OECD 연료보고서에서 뭐라고 공고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규제개혁해야 되고 국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좋은 일자리 절대 안 생기고 해외 투자 안 들어오고 국내 대기업 투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개혁.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 문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그 안정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의 확보가 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뒤에는 이제 유연성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과 같은 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안전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자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119개국 중에 116이래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그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올리는 수준이나 실업급여 기간을 늘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제도로서 그 같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를 하기에는 안정성 문제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먼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직 훈련,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느 정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유연성과 같이 이렇게 그 사회적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노동개혁 어려워요. 수술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악가진기 바르는 게 하지 마시고. 인천 부평갑 출신 정인섭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모르시면서 고집은 되게 세십니다. 그러니 경제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국가 경쟁력 높이고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더 만들고 국민 부자 만들려는데 우리는 과거 싸움, 이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앞 정권을 비판하고 잡아들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경제 도끼자로 썩는 줄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우리 경제는 그리스 짝이 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총괄 조정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있죠. 그렇죠. 정부조직법상에 기재부 장관이 경제 재정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이상주의적 정책을 운동권적인 이상주의적 정책이 청와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경제부총리는 그냥 허수아비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가 늘 놀라는 것은 뵙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 분 같이 보이는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네,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네. 부총리님 그 경제정책조정회의 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경제장관회의가 있고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있고요. 아니, 경제현안 점검회의 하는데 왜 이렇게 정책 혼선이 많이 납니까? 뭐 가상화폐 대책도 그렇고 재건축기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일단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진 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 같은 거 기간 늘리는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그 내구 연한 문제라든지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좀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잘못된 그 전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경제정책, 문제정책 중에서 부총리님이 제안해서 채택된 거 있어요? 하나만 대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문회 때부터 그 혁신성장 얘기를 했었고요. 혁신성장에 지금 발표된 것도 지금 10대 건 이상 발표를 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장관들이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충분한 토의와 또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뭐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투자도 소비도 없습니다.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뭐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하고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같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러면 거죠. 예. 기업이 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21년째 공장을 안 짓습니까? 그리고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는 100억 불인데 홍콩은 1000억 불이고 싱가포르는 600억 불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투자 여건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뭐 특정 기업자가 얘기하는 거는 좀 적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갔던 기업 중에는 지금 금년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2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있었고요. 또 고용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용 계획을 밝힌 것도 있어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같이 좀 봐주신다면 제가 우선 가슴 아픈 거는요.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98%고 미국은 뭐 일자리가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뭐 옛날에는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는 팔 영혼도 없대요. 이 팔 영혼도 없는 이 친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크롱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크롱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7년도 올해의 나라로 프랑스를 지적했습니다. 왜? 프랑스가 환골탈태했어요. 독일 하르츠 개혁을 모방해서 노동개혁했죠. 규제개혁했죠.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베르사유에서 마크롱이 뭐랬어요? Choose France. 프랑스를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4조 7천억인가 투자 약속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도요다한테. 그런데 1월 22일 우리는 뭐가 있었냐? 타임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났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참 고맙다고 했어요. 참 낭만적이죠. 낭만적인데, 자, 김동연 부총리, 프랑스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의 경우를 우리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혁신 성장의 큰 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롭게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정책적인 방점을 게 아니에요.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글로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아니 아베도 2013년 12월에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오라 그러고 미국에 트럼프 미국에 투자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에 투자해? 지금 하는 정책은요 기업들 보고 다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보세요. 탈원전에서 전기세 올리죠. 최저임금 올리죠. 각종 규제 다 있죠. 강성노조 있죠. 법인세 올리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까? 의원님 그런 문제가요 굉장히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의원님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진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충분히 같이 동감을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고쳐야 될 점도 있고요. 대기업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규제 계획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제가 부총리님한테 조르는 건 아니고 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번에 이제 경청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직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들지 말고 반성이나 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적폐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아무리 국민 지지가 높다고 그래도 이렇게 간땡이가 무게 부어서 국민들한테 합니까? 그리고 저기에 앉아 계신 산자부 장관님은 병방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제하라. 아니, 자제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자제합니까? 여권이 안 주면 나가요. 손흥민 보고 잉글리시 프리미어에서 뛰지 말고 K리그에 와서 뛰라. 그럼 뜁니까? 여권을 만들어줘야 뛰지? 안 그래요? 특정 기업에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해외 나가겠다는 게 꼭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여쭤보시고 총리께서도 경제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그 영업 활동에 대한 또 기업들을 기살리기 위한 그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할 것 없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과 혁신 성장의 축으로서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심을 못 해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는 그런 실험 부총리님, 지난주에 중국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간층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예. 거기 가셨을 때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청 회장이랑 상공회의소 회장이랑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투자 환경은 중국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뭐 두 분 회장이 무슨 맥락으로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이리적으로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층 가셔서 보신 느낌은 뭐예요? 중강촌을 갔더니 저는 거기서 예고 없이 가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창업과 혁신 성장에 대한 시사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그 청년 실업 문제 하시는데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의 동질성 문제거든요. 아까 미스매치가 중소기업에서 20만 개 나오는데 그 동질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점에 뭐라고 할까요? 통일성 때문에 생기는 미스매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1년에 한 800만 명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300만 이상이 그 창업을 꿈꾼다고 해서 그 교육 제도라든지 그 창업으로 관련 동기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국처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조건을 마련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혁신 성장 중에서 경제장관들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부총리님 30년 전문 경제 관료 했어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이게 전문 경제 관료가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상주의적인 좌파 운동권적 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가 뭡니까? 뭐예요?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대통령이 일자리 사항반 걸어놓고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과제겠죠. 그런데 제가 황당한 그 기사를 봤어요. 대통령께서 아까 김종석 의원이 총리님께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버리고 장차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 의원님, 그거는 제 생각엔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하신 전체 맥락 중에서 그것만 딱 따니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뭐 없잖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같은 회의에서도 또 인근회의에서도 그 일자리가 민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니,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기업이 돈 투자해서 그리고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민간이 아이디어 투자해서 혁신해서 일자리 만들지 정부가 하는 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정부는 투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그 취지로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우리 정 의원님과 똑같이 했고 다만 그때 맥락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에코붐 세대의 청년들이 지금 작년부터 한 5년 동안 한 39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이 청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자는 뜻을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면 청년 실업이 지금 9.9%예요. 체감 실업률은 뭐 27%가 잘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약 20만 개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미스매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로 봐서는 청년 실업이 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 경활인구로 나오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또 고용되는 숫자도 같이 늘고 있는 그런 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일자리는 있죠. 저 외국인들도 다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부가 좋은 일자리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기업들이 투자해야죠. 외국 투자가 들어와야죠.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죠. 그래야 일자리가 되지. 이렇게 다 막아놓고 기업들은 다 죽일 놈 만들어놓고 누가 투자합니까? 청년들 좋은 일자리 안 생겨요. 다 그렇게 알바나 하라고 그러고 최저임금이나 받는 그런 일자리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문이나 기업 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큰 정책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이고요. 그 혁신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험 펀드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부총리님, 기업이 일자리의 주체입니다. 보세요. 지금 거제나 통영 같은 데 보세요. 미국의 러스트벨트 보세요. 기업이 죽으면